게으르고 우아한 삶의 취향을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혼밥생활자의 책장. 안녕하세요. 혼밥생활자의 책장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나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 사이에? 아니, 제가 좀 잘 못 지내가지고 시작부터 최근에 잘 못 지내고 있어요. 네. 어제 김다은 PD님 잘 지냈나요? 보통 이러면 자신이 왜 못 지내는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잘 못 지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못 지냈을 때 그거를 누군가 얘기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봤을 때 지금 아직 후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시라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챗GPT하고라도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늘 적당한 어떤 시궁창과 적당한 시궁창이요? 네, 천국 사이에 극단적으로 늘 살고 있고, 뭐 오늘은 오랜만에 올봄 첫 하프를 나갔다 왔어요. 제가 올봄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풀마라톤도 가고 트레일러닝도 한번 해보고. 여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어째 하다 보니까 하프는 이제 또 처음 나가게 됐는데 지난 가을에 제가 제 개인 최고 기록 PB라고 하는데 그걸 세웠었는데 3분 정도 단축시켜서 제 PB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래도 기분이 좋았고, 서울 하프 마라톤이라는 걸 뛰었는데 코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양화대교, 마포대교 같은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코스였어가지고 도로 통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언제 그런 걸 뛰어보겠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였구나라고 생각했죠. 되게 생각보다 되게 담담하다. 전 매사에 그렇게 감정이 대단히 요동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예전에 처음에 그 처음으로 마라톤을 갔다 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상태. 삶의 고향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약간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약간 그냥 어떤 할 일을 하고 왔다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네. 그렇죠. 근데 뛰면서 되게 좋았었고 말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뛰는 동안은 좋았고, 뭐 근데 사람이 점점 그런 자극에 무뎌지는 게 또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즐겁게 잘 했고 또 여러분도 달리시고 뭐 여러 가지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달리면 너무 좋다, 뭐 달림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다이어트가 되고 블라블라 많잖아요. 저는 그것들을 다 달리기는 이런 변화를 만들었어 나에게라고 말할 만한 사실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일이긴 하잖아요. 취미, 좋은 취미가 하나 생긴 건 맞죠. 맞아요. 그리고 뭐 너무 안 뛰면 몸이 너무 찌뿌둥하다 이런 건 있지만 뛰임으로써 그러면 막 대단히 극적인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는가? 뭐 그건 딱히 또 그래도 어쨌든 달리지 않는 상태보다는 달리는 상태가 조금 더 좋다. 뭐 모든 달리는 상태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누워있는 게 제일 좋은 건 맞는 것 같고요. 누워있거나 자는 거요. 요즘 근데 자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너무 좋아요, 자는 그러니까. 게. 퇴근하면 바로 집에서 근데 자고 원래 싶어요. 자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왜냐면 나는 자는 거를 예전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는 게 제일 좋았는데 김다은 PD는 상대적으로 자는 거 이렇게 뭔가 맞아요. 그러진 않았었거든. 근데 최근에 되게 자는 시간에 굉장히 이제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저희 집 고양이들의 여러 가지 신상의 변화 등등에 따라서 원래 자율급식을 하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제 당뇨도 있고 당뇨가 있는 고양이 때문에 이제 식이 조절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첫째 고양이도 덩달아 밥을 늘 이렇게 상시적으로 두고 먹을 수가 없으니 자기가 배가 고프면 우리를 호출해요.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늘 잠을 여러 번 깨게 되거든요. 그거의 영향이 좀 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나 수면의 질이 너무 나쁘고 수면의 시간도 제가 보기에는
막 좀 여튼 그렇고 그 영향인지 잠을 자는 게 너무 정말 단잠이다. 잠이라는 것은 정말 단 것이구나. 이런 걸 엄청나게 느끼고 있어서 다소 집착이 생긴 바 있다. 그리고 빨리 하루를 끝내고 싶어요. 그냥 어떤 그 죽음 같은 수면이죠. 이 고역으로부터 해방. 끝내고 싶다. 모든 것을. 이 감정, 오늘 내 몸에 묻은 감정, 이 일들. 잠으로. 그렇죠. 도피죠, 도피.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네, 그런 거죠. 되죠. 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길. 뭘요? 단잠을? 잠과 러닝 이 두 가지를 잠과 러닝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당신도 가서 뭐 나아지기를. 지금의 골치 아픈 일이. 네네. 삶이란 항상 새로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건 것 같아요. 너무 가끔은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든 골치 아픈 일과 정말 이런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면서 살아야 한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그냥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게요. 이럴 때 멋있는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그런 쪽으로는 젬병이라 미안하게 됐습니다. 각자 우리가 해결해야 돼. 각자의 삶의 몫을 그렇지. 잘 계속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요.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여튼 압니다.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네네. 그렇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짧게 그다지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의무적인 안부 인사 나눠 보았고요. 아 맞다. 근데 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뭐야?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방송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혼밥생활자의 책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을 만나실 수 있고 아직은 구독자가 많지 않고 영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 방송 나경희 기자님이 나왔던 방송부터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전에 또 우리의 주옥 같은 방송들을 제가 다시 좀 올려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구독하시고 이제 팟빵이나 여튼 뭐 애플 팟캐스트나 이런 좀 플랫폼 들을 좀 벗어나서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인 한번 유튜브를 공략해보면 어떨까. 그 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잖아요. 토크 스타일의 팟캐스트 스타일의. 네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팟캐스트여도 그거를 꼭 팟빵이나 팟캐스트에서 안 듣고 그냥 사실 유튜브에서 이제 화면을 그냥 내린 채로 듣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 어떤 방송들 그냥 라디오처럼 듣는 경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뉴스든 뭐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것을 시도하는 뒤늦게 몇 년이죠? 2026년 시도해본다. 유튜브에 어디 한번 해본다 내밀어본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어쩌면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랬더니 어머니가 로그인 하려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된단다. 어머니가 유튜브 로그인 안 하시나 봐요. 안 하고 그냥 들으니까 유튜브 노래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요를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자신에겐 이메일 주소가 없다고 하셔서 실패인가요? 실패했죠. 좋아요 하나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누군가가 눌러주지 않을까. 이 얘기까지 했으니 이쯤 되면 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독자님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근데 은근 그래도 댓글은 달잖아요. 너무 웃겨. 댓글 은근 달고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몇몇이 나타나잖아요. 잘 듣고 하죠. 있다면서. 그러니까.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 어떤 신비주의. 샤이 혼밥 리스너. 그래요. 그래 봐요. 뭐 나도 그럴 거예요. 뭐 무슨 소리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은 오랜만에 요즘 읽은 책 한번 또 해보려고 저희 준비했죠. 네. 봄에 요즘
이제 김다은과 박하나는 어떤 책을 또 읽고 있는지 뭐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저희가 스스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여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2026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오늘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제가 올 봄에 이런저런 또 좋은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소개하면 좋을까 또 이제 고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으로 젊은 작가상을 가지고 왔고 최근에 이제 한국 작품들을 좀 만날 수 있는데 한국 문학들을 말하자면 좀 다채로운 맛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느낀 것은 정말 면면이 정말로 색다른 글들이 모여있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저는 남의현 작가님이라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등단을 하시고 이제 소설 작업을 시작하고 계신 작가님이 계신데 이분의 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설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약간 진짜 좀 눈이 번쩍 뜨이게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저는 뭐 어떤 또 한국 소설들을 좀 보면서는 몇 편을 이렇게 보면서는 내가 한국 소설 이제 안 좋아하나?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남들 다 이 책 너무 재밌어 라고 읽었는데 뭐 그렇게 썩 재밌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잘 맞지 않네 케미가 요새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사가지고 제가 작품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 거였구나. 이런 저의 취향을 다시 한번 좀 만나고 되게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요즘에 이제 어떤 문학의 어떤 풍과 너무 이제 동떨어져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소설들의 그 어떤 형태들을 많이 잊고 있었구나. 근데 워낙 글들이 사실 되게 다양해요. 글의 느낌들이. 그래서 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나는 이런 작품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소설은 약간 이런 꼴을 갖춘 소설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활동 10년 이내의 작가가 한 해 동안 발표한 작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인데 벌써 17번째를 맞는다고 하고 이 봄이 되면 꼭 젊은 작가상 사서 읽으시는 팬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 작품이 이제 김채원 작가의 별 3개가 떨어지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김채원 작가님은 2022년에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보면 근데 2025년에 등단한 작가들의 글들도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길란 작가와 남의현 작가 이런 분들인데 이 두 작가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주목받고 있는 작가님들로 제가 알고 있고 길란이라고 하는 작가님은 202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는데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글을 썼고 근데 그 소설이 네.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네. 복 있는 자들? 네네. 그 소설 너무 좋잖아요. 아니 저는 친구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그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떤 이 너무 사실주의적인 소설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설을 보고 그게 아니었다. 그쵸. 그 소설은 사실 짧게 얘기하자면 뭐 마포 일대의 어떤 굉장히 임대주택에 그쵸. 살고 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고 우리가 누구나 다 그냥 이렇게 뭔가 되게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곳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 소설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읽었을 때 너무 이 사람 정말 신인이라니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좋았던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그런 약간 계급 문제를 다루고 있는 추도라고 하는 글을 썼고 아들이 교통사고 너무나 이제 전도 유망한 이미 막 너무 유명한 로펌에 다니고 있는 변호사야.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이제 엄마가 내 큰엄마인 거야.
그래가지고 사촌 오빠가 죽은 거죠. 근데 난 이제 영화 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막 큰 집에서 돈 많은 큰 집에서는 부잣집이에요. 막 빨갱이 물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라고 했는데 여튼 그 큰 집이 갖고 있는 어떤 집에 새들어서 나랑 엄마랑 살고 있는 거야. 아빠는 그러니까 큰 아버지의 동생인 아빠는 죽었어. 근데 아버지는 늘 형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형의 일을 뭐라도 도우려고 했지만 여튼 뭐 하나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이 세상과 작별.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영화과였던 내가 이제 그 사촌 오빠가 죽은 이후 근데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어머니는 아이고 내 아들 억울해 죽겠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와인 반잔을 먹었다는 걸 알고 와인 반잔을 먹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계속 증명하는 영상을 찍고 그걸 이 주인공이 찍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이제 확연한 어떤 계급 문제를 또 다루는 그런 작품을 이번에 썼답니다. 그래서 그 작품도 저도 재미있게 읽었고 여튼 이제 이런 길란 작가나 남현 작가님처럼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분들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위수정 작가님의 작품도 굉장히 주목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신 없는 집이라는 작품이에요. 아시는군요. 그 소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었어요. 그리고 위수정 작가님 저는 사실 지금 보니까 이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올해 김단 PD가 소개해주는 27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서 아는 이름이 위수정 작가밖에 없더라고요. 뭐 아까 언급해주신 김채원 작가나 뭐 길란 작가나 남희연 작가. 저 길란 작가는 그 소설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걸 쓴 분이라는 거를 얘기해주면서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위수정 작가는 굉장히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이름을 들어본 작가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상문학상도 받으셨고 올해.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하달까? 익숙한 면이 있었고 뭐 눈과 돌멩이도 그렇고 네네. 지금 그 여기에 실려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상에서도.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들을 봤다. 인터넷을 통한 이 여론의 파악. 네, 대단하십니다. 네네.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고. 네. 근데 이제 이 위수정 작가님의 위수정 작가님의 그 귀신이 없는 집. 네. 제가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랐네. 그래서 왜 소재가 굉장히 이제 한국 문학 소설에서 그렇게 자주 다뤄지지 않은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칭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처음에는 아무 기대감 없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택배 상자가 있어서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 거지 집에서는. 그래서 택배 상자가 와서 이렇게 뜯어봐요. 근데 거기에 예쁜 이 고급 팬티 스타킹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입으려고 주문을 한 이제 물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정체성이 멜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SM의 세계를 잘은 모르지만 여튼간에 이분은 크로스드레서이고 이게 그 주인 노예 관계에서 이제 복종하는 쪽의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마조이스트 같은 건가? 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 섭비라고 하는 건 여튼 명령을 받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의 성격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리적인 어떤 그 마찰보다는 뭐 정확치는 않아요. 예, 여튼간에 돔섭 개념이 조금 더 그런 쪽의 개념인 걸로 SM보다는 좀 더 정신적 관계인 것 같고 여튼간에 근데 이제 와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분이 있는데 아내는 fem돔이라고 해가지고 여튼 이분은 그 명령하는 쪽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두 분이 성향이 잘 맞아서 다행히 결혼을 하셨고 잘 결혼을 하셨고 이제 아기도 있고 아내분과 이제 딸은 저쪽이 지금 딴 나라에 가서 생활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그 옷장 안에 잘 숨겨놓은 나의 구두도 꺼내가지고 이제 구두도 신고 팬티 스타킹도 신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내는 모르는 은밀한 자기만의 취향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이제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랑 영상 통화를 하는데 뭐 그래 뭐 아내가 이제 너무 우리 없다고 너무 혼자 재미 많이 보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사진이나 그럼 몇 개 보내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자기가 아까 찍었던 사진을 아내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근데 여튼 이제 그 이후로 이분이 아내가 이제 야 우리도 이제 계속 그렇게 못 살아. 언제까지도 그 취미를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아주 내가 우리 딸 세라 키우는데 정신도 없고 좀 품위 있게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린 우리 아저씨. 그래서 안 되겠다. 온라인 세상에서 늘 이제 그런 블로그 막 카페 이런 데를 보고 계시다가 나도 한 번쯤 이런 친구들 만나고 싶었지만 나는 겁이 많고 난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내의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이제 반항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늘 이제 이 사람 취향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또 다른 이제 크로스드레서 분이 있어가지고 할로윈을 맞아 우리가 같이 만나자. 옷을 이렇게 그렇게 입고 같이 거리를 활보하자라고 하는 정모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간 그 사람의 어떤 취향들, 나는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고 뭐 이런 향수를 좋아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상상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 딱 나갔더니 오동통한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분이 계셨던 거야. 그래서 흠칫. 그래서 둘 사이에 약간 묘한 긴장.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이제 같이 나가요. 그리고 벌어진 어떤 일들이 후반부에 있어. 근데 제가 이걸 읽는데 정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도 나름 어떤 그 금기 바깥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은밀하게 취향을 즐기고 있을 때는 저도 그냥 약간 재밌네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나간다고 하는 순간 마음이 제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말리고 싶은 거야. 있잖아, 그 경계 밖을 당신 나가면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누군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당신 지금처럼 살 수 없어. 라는 말이 제 안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말려야 한다. 당신 정신 차려. 그리고 약간 미묘하게 그 앞집 남자가 등장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만난다거나 이제 어긋난다거나 근데 이제 막 냄새나는 못생긴 담배 피는 막 그런 놈이라고 이제 이 화자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그 모습을 자기의 그 숨겨진 어떤 것들을 그 사람이 눈치챌까봐 계속 전전긍긍하는 또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옷을 입고 나간 상태에서 어떤 막 할로윈이니까 마스크 같은 거 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 어떤 그 눈빛을 보는데 왠지 그 앞집 남자 같다고 이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생기는 또 어떤 막 그 극도의 긴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막 따라 읽으면서 여튼 정말 약간 손에 땀을 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드미컬한 작품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수정 작가님의 글도 되게 재미있게 봤고 여튼 이 소재 때문에 이 글이 처음에 이제 2025년에 공개되었을 때 문학동네 공개됐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약간의 이제 충격과 회자가 됐죠. 자화자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 맞는가. 그래서 저도 약간 잠깐 있어보자. 문학이라는 건 그 뭐 이렇게 연령 제한이 없었나? 라고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는 거였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다. 이제 영상 콘텐츠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학은 그런 게 없었던가? 없었던가? 땀나요 갑자기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이 소설이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읽고 누군가한테 말할 때도 되게 약간 주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계속 인터넷에서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됐잖아요. 이렇게 되게 뭔가 두루뭉술하게 뭔가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기가
어떤 뭔가 멈칫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근데 저는 위수정 작가가 그것을 되게 잘 건드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작가로서도 저는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뭐 저는 그 인터넷 와글와글에 그런 거 여론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찌됐건 이런 성 정체성 혹은 성을 뛰어넘는 어떤 정체성이죠. 이거에 대한 이제 소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PC의 범주 안에서도 그렇고 이 젠더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걸 충분히 문학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되게 정치적인 이슈를 내가 이제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 타자인 남성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이게 살구색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자를 지켜보는 데서 시작해요.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부터 뭐지? 약간 위험한데? 그쵸.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되게 긴장하면서 이걸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긴장을 변주할 수 있는 것도 참 작가로서의 대단한 역량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돌파하는 힘이 있는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작품도 되게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이 작품들 중에 한 작품을 대상을 준다. 감히 라고 한다면 저는 남희연 작가님의 나는 야구를 사랑해를 뽑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단편 소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편 소설이라고 할 때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외 단편인 경우와 한국 단편이 좀 구분되는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제가 이제 모국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되게 많은 문맥과 여지들을 제가 읽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남희연 작가님의 글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단편 소설은 좀 미로 같은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되게 여러 가지 어떤 메타적 상징을 좀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황정음 작가님이 좀 떠오르기도 했었고, 글을 쓰는 스타일도 그렇고 좀 그런 느낌도 들었고, 앞으로 이분은 큰 일을 내시겠군.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큰 일을 내실 작가님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2025년에 등단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등단하고 나서 인터뷰를 잠깐 봤더니 이분이 2019년에 서울예대 재학 중이던 당시에 대산 대학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혜진 작가의 소설 빛의 호위를 읽고 소설을 쓰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야구를 사랑해도 그렇고, 그리고 이 나는 야구를 사랑해와 같이 좀 읽을 수 있는 글이 있어요. 이게 악스트 지난해 나왔던 59호에 있는 글인데 공과 놀이와 공놀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나는 야구를 사랑해 똑같이 나오는 인물들이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되어 있는 세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서로 연관을 주고받는 두 세계가 이제 문학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서도 그렇고 이제 빛이라고 하는 소재를 되게 잘 쓰시는 분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컨대 그 공과 놀이와 공놀이 같은 작품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가구점을 하시는데 이제 혼자 이 어린 화자인 나가 약간 침대처럼 꾸며진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떴더니 저기 빛이 창을 통해서 이제 한 무더기가 들어와서 바닥에 이렇게 빛 그림이 있는 걸 보고 이 어린 나가 걸어가가지고 그 위에 웅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그냥 유리 조각이 깨진 유리 파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을 다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름답고 되게 슬픈 장면 같은 것들을 되게 기가 막히게 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나는 야구를 사랑해 이 작품은 사실 정말 줄거리를 뭐라고 설명하기 되게 좀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처음에 약간 미로 같은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화자인 나는 어린 시절을 숙모네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숙모에게는 아들이 있고 나도 그 아들을 같이 사랑하게 돼요.
숙모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 안에서도 그 숙모의 아들을 내가 나의 아들이라고 계속 부르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유사 가족처럼 나와 내가 중학교 때 만났던 민희라고 하는 남자와 아들 그리고 숙모 이 네 사람이 한 집에 물론 이 민희는 한 집에 살진 않아요. 하지만 뭐 학교를 마치고 늘 같이 와서 아들하고 셋이서 이제 이 셋이서 같이 노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묘한 어떤 유사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키우고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되게 이제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리는 성장형 이야기인가 하면 그건 전혀 또 아닙니다. 여튼 여기서 되게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야구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소재로 나오는데 사실 화자는 야구를 딱히 좋아하지 않지만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 굉장히 재능이 있는 바람에 야구를 그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도 야구를 사랑하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야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이것은 야구야, 야구학이야 이런 이름을 붙이고 일기에 거의 자신을 세뇌하듯이 그런 글을 쓰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좋았던 두 장면 정도를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좀 끝마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좋았던 것은 어떤 원형으로서의 이 윤영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포착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화자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학교에서 짝꿍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에게 이제 내가 손목을 이렇게 꽉 힘을 주고 잡아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멍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숙모도 그렇고 얘가 민희에게 맞거나 학대를 당한다. 혹은 자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짝꿍이 손목의 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하죠.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일도 있어. 그걸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더듬을까 봐 두려웠다. 화자는 말을 더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잠자코 있자 짝꿍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한테서 고약한 냄새 난다. 짝꿍은 책상을 끌어 나에게서 반뼘쯤 떨어졌다. 나는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몰랐다. 내가 아는 냄새는 민희의 몸에서 나는 오래 방치된 젖은 신문지 냄새. 이 화자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그 화자를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뭐랄까 너무나 어떤 가난한 윤영기의 모든 것을 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정말 나 자신이 윤영기 때 내가 그런 어린이였건 그런 사람이었건가 무관하게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상처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보다 잘 모를 때였고 그래서 어떤 그 시간들이 되게 빠르게 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화자가 갖고 있는 되게 어떤 불우한 지점들이 있는데 예컨대 숙모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에서부터 이미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불행을 막 하나하나 나열하거나 나는 이래서 힘들어 슬퍼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찰자로서 이 화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상처 안으로 되게 빠르게 나 자신을 겹치면서 반추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자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기를 보내는 이 모습들이 저한테는 저 자신의 어떤 원형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고 그 시간들을 그려내는 것들이 좀 되게 힘이 있고 묵직하게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튼 그 장면 그런 장면들이 되게 저한테는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 민희와 나 그리고 아들이 캐치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공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장면을 잠깐 읽어보면 그리고 캐치볼 내가 너에게 공을 주면 네가 다시 나에게 공을 주는 거야. 민희가 말하자마자 머리 위로 차가 사납게 지나갔고 철제 구조물이 텅 하고 울렸다. 아들은 고개를 젓는 법이 없었지만 공을 잘 받지는 못했다. 공이 날아오면 눈을 질끈 감고 움푹한 글로브 안에 얼굴을 완전히 묻었다.
아들은 머리통을 맞고 나서야 안심한 기색으로 굴러가는 공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미니가 공을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공을 아들이 주워오는, 얼핏 보기에 사람이 개와 놀아주는 모양이 되었다. 아니면 개가 사람과 놀아주는 모습 같기도. 나는 그 아이들에게서 몇 발짝 떨어져 서서 팔짱을 꼈다. 그러고는 어리고 활기찬 개 2마리를 산책시키는 나이든 부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는 여자의 표정을 따라 지어보았다. 입꼬리를 가볍게 올린, 삶에 대한 실증과 애착을 모두 받아들인 여자의 웃음. 그렇게 따라 웃는 순간 순식간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고 단숨에 고통 없이 늙을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그런 시도는 늘 실패했고 내가 오래오래 살아갈 거라는 예감에 울적해졌지만, 아이들이 땀에 젖어 더러워지면 공중 화장실 세면대에서 세수를 시켰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와 미니 그리고 아직은 더 어린 아들, 이들이 공을 누군가 나한테 던져주면 내가 그걸 잘 받고 그 공을 다시 상대에게 던져주는 일, 이게 삶을 살아가는 일일 수도 있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내야 되는 어떤 모든 삶의 과제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이제 어린 이들끼리 모여서 어른이 가르쳐주지 않고 그들끼리 그걸 익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못하고 화자인 나는 그냥 삶을 모두 다 살아버린 늙은 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내가 오래오래 살아가게 될 거라는 울적한 예감만을 느낄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주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되게 감정을. 슬프다. 맞아요. 너무 슬퍼요. 지금 그 대목이. 맞아요. 슬퍼요. 너무 슬퍼서. 근데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지만 모든 것이 진행되고 끝난다는 것이 때로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삶이,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았다 뜨면 그렇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삶이 굴러가는 방식대로 삶이 돌아가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캐치볼을 하듯이 정말 그냥 그 단순한 거잖아요. 공을 던지고 공을 받고 정말 단순한 건데, 그런 단순한 것 하나하나를 내가 내 힘으로 해내야 된다는 것? 그게 저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 혹은 운명, 그냥 삶 자체가 그런 거라는 것이 너무 참 힘들고 버겁고, 그리고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그 장면이 너무 슬프거든요. 네. 그 장면이 이렇게 되게 압축돼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방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어떤 묘한 트릭을 쓰는 것 같은 느낌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그 묘한 배치들 같은 것들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뭔가 입체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인물을 되게 다양하게 그려서 참 입체적인 글 같아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의 블록들을 되게 교묘하게 배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되게 그냥 어떤 단순히 어떤 하나의 슬픔의 감정 안에서 막 재배치된다는 느낌이 아니고, 읽는 사람으로서 저도 되게 이상한 좀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넓은 카테고리의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작가로서도 어떤 비극을 막 조망한다거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극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태도. 전 그 태도도 매우 좋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관조적인 태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고. 아니, 보십시오가 되게 싫은가 보네요. 네, 싫어요. 내가 직조한 이 세계를, 여러분, 우리 세계의 한 파편을 내가 가지고 왔으니.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하는지가 너무 느껴져서. 아, 그래요? 네, 너무 느껴지네요, 여러분. 그런가요? 이 파편, 자, 깜짝 놀랐지? 몰랐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문학의 힘으로 완성시켰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슬쩍 해보았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잘 모르는 작가들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소설을 읽게 되는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정말 한국 문단을 좀 이끌 작가들이 여기 있군. 이런 약간 믿음이 저는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태까지의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던 맞아요. 작가들의 면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사실 그들이 이제 보여준 이 상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또 보여준 훌륭한 작품들이나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지쳤죠? 그러게요. 근데 오늘 되게 열과성을 다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소개를 했다. 오늘 굉장히 중언부언 오늘도 대잔치였지만 아니다. 하여튼 진심은 전해줬으리라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1부는 이 정도로 마쳐보고요. 2부는 우리 또 박하 작가님께서 이 봄에 읽고 있는 책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비교적 젊은 작가라고 볼 수 있는 백온유 작가가 사실 2025년에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이제 그 후에 나온 단편 소설집인 네네. 약속의 세대라는 책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2부에서는 약속의 세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갑자기 너무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도 물 잘 챙겨 드시고 우린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죠. 네. 그럼 안녕. 안녕.